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그런 하늘 품을 만큼 참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 서름을 끝까지 풀어내고 제 몫을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봄에서 여름이 찾아오는 계절에 진눈깨비를 흩뿌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연인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이었어요. 그렇게 사장님이던 남편과 직원인 상하 관계로 시작을 해서 오빠와 동생하는 사이로 발전을 했다가 결국에는 연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전 사실 고아원에서 자란 아픔이 있었기에 세상에 차별에 상당한 아픔을 겪고 자란 아이기도 했고 애정을 늘 갈구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고아원에서 많은 아이들과 뭐 하나라도 더 얻어먹어 보려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예쁨 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노력을 하던 애정결핍에 가까운 사람이었지요. 제 나이 22살에 처음으로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고아원에서 자립을 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그저 20대 초반에 부푼 꿈만 안고 사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실 한 달 아껴 생활하고 푼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는데 그 푼돈을 모아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제가 뭐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꼭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왜 그렇게 맨날 궁상맞게 가게에서 주는 밥 한 끼로 하루를 때워? 월급을 내가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좀 팍팍 먹고 다녀. 아유, 뼈밖에 없는 것 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요. 목표하는 만큼 다 모으고 나면 저도 저를 위해서 써볼게요. 뭐가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비싼 거 아니면 내가 사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사장님이 왜 저한테 그런 걸 해주세요. 사실 물건이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대학을 다니고 싶어서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저도 대학생활 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번듯한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평생 아르바이트만 할 순 없잖아요. 야, 나 22살에는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아주 기특하네, 기특해. 보면은 영지는 요즘 애들이랑 다르게 마음이 참 성숙한 것 같다니까. 저도 요즘 애들처럼 살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아원에서 일찍 처리들어서 그런가 세상을 마냥 천진난만하게 바라보면서 살 수가 없네요. 그런 게 좋은 거지. 어차피 철들면 과거는 다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라니까. 나는 딱 영지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얼마나 좋아. 우리 나이 차이가 딱 10살이던가?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만나고도 남는 사이지. 틈만 생기면 저에게 다가와 먹을 걸 몰래 주기도 하고요. 남들보다 월급을 10만 원 더 주기도 하면서 저를 챙겨주는 남편에게 저도 홀라당 넘어가 버렸지요. 그 당시에 남자에 대한 면역력이라는 게 없기도 했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며 늘 어렵게 살던 친구들만 보면서 우물한 개구리로 살지 않았겠어요? 저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꽤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떵떵거리며 저에게 용돈을 주는 남편이 참으로 튼튼한 동아줄 같은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저를 더 알뜰하게 챙겨주었고 저는 태어나서 받아본 적 없는 공주님 취급까지 받게 되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가 비록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진심만큼은 네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이, 오해 안 해요. 저도 사장님이랑 연애하면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걸요? 저는 데이트 비용도 일절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배부르게 든든하게 지내면서 돈도 알뜰하게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무척이나 컸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응원해주면서 문제집도 사다 주고 공부하는 데 도움도 많이 주었어요. 단가 학원을 보내주기도 했고 인터넷 강의도 결제해주면서 저에게 그렇게 소원하던 대학에 꼭 가라고 말해주었어요. 오죽하면 수능을 보는 날 수능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수능역까지 챙겨주면서 저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했고 저는 결과를 꼭 제대로 내고 싶었죠. 의외로 저는 실전에 강한 타입인지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고 물론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4년제 대학에 붙게 되었어요. 사장님, 저 합격했대요.
방금 문자가 왔는데 추가 합격으로 붙었대요. 등록금 내라고 해서 지금 은행 가려고요. 일을 하던 도중에 추가 합격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해하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의 표정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제가 25살 늦가기 신입생이 된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눈치였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합격한 기쁨을 전부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10살이나 연상이었던 남편은 그때 벌써 나이가 35살이었고 저에게도 이번 연도 수능에서 떨어지게 되면 결혼을 하자고 말을 했었거든요. 합격을 했다고? 대학에? 그럼 최소 4년은 대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소린데 그럼 내 나이가 벌써 39살이야. 우리 결혼은 언제 하냐? 입이 대빨라서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해대는데 솔직히 제 나이 25살에 결혼식을 올려서 한 사람의 부인으로 산다는 게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죠. 그렇게 소원하던 대학까지 붙었는데 당연히 앞으로 즐기고 뜯고 맛보고 할 일이 가득 넘치지 않겠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과는 점점 멀어지게 됐죠. 저의 그런 변화가 남편에게까지도 느껴진 건지 남편은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한 순간부터 무척이나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 10살이 많다 보니까 네가 또래 애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재미를 느끼고 나에게서 멀어질까 봐 무섭다.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니까 내가 참 별별 생각이 다 드네. 그런 걱정을 왜 미리 사서 하시는 건데요. 제가 뭐 바람을 피우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리고 아직 학기 초반이라서 강의 듣는 것도 바빠요. 지금이 딱 신입생들 술판 버릴 시간 아니야? 술 먹다가 이상한 애들이 들러붙어서 같이 놀자고 하고 번호 달라고 하면 그러면 어떡해? 제가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사람 하나 없었거든요. 걱정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신입생 애들 저보다 5살이나 어리다고요. 10살 차이 나는 나랑 너랑도 만나는데 고작 5살 차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런 말 하니까 더 불안해서 안 되겠어. 우리 일단 식부터 올릴까? 혼인신고부터 먼저 할까? 내 나이 39살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저는 남편이 저에게 점점 집착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전형적으로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나 할까요? 저에게 친절했던 기억, 저를 사랑해 주었던 그 추억 때문에 이 사람을 쉽게 떠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남편을 달래면서 캠퍼스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기특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면서 자기가 안심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라 말을 했죠. 젊은 남자들이랑 하루 종일 히덕거리면서 노는 거 아니야? 과제 핑계대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소리야. 난 불안해 죽겠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안겨 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난 꼼짝없이 노총각 신세가 될 거 아니야. 꼬박꼬박 연락하잖아요. 강의 시작하고 강의 끝날 때 조별과제 있을 때 밥 먹을 때 어디 갈 때마다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연락하고 움직이잖아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야. 거짓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나에게 확신이라는 걸 주지 않으면 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남편은 저에게 확신해달라고 졸랐고 결국에는 남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학생활 1년을 보낸 뒤 종강과 동시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혼인신고서를 들이밀더라고요. 남편이 일부러 벌인 행동이었지만 저도 무지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대학을 휴학하고 남편과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당연히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남편이 뛸 듯이 기뻐하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입 벌린 소리만 내뱉었지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못 살게 굴어도 내가 다 막아줄게. 평생 당신만 보면서 살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게. 나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원하던 대학까지 입학하고 제가 원하던 삶을 드디어 살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식에 남편보다 더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너네가 사귄다고 했을 때부터 내 복창이 다 뒤틀리는 기분이었는데 임신까지 해버려? 미친 거 아니야? 내 나이가 벌써 36살인데 당연히 결혼부터 해야지. 엄마, 이러다가 내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해? 요즘은 혼수로 아이를 가지고 온다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상대 나름인 거지.
어떻게 부모도 없는 고아랑 결혼을 하겠다고 해. 거기다가 나한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들이밀어? 아이고, 내가 저거를 10달을 품어서 낳았더니 이 멍청한 놈아. 엄마, 우리 애 다 듣는다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야. 거기다가 모아둔 돈도 하나 없다고? 이거는 뭐 기생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돈 좀 버니까 말이야. 아주 벌레 같은 게 들러붙어서는.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대학 가서 공부를 하면 뭐 할 거야. 1년이나 허송세월 보내고 결국 임신해서 결혼할 거면서. 저도 대학은 마치고 싶었어요. 졸업해서 당당히 회사 입사한 다음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차이 좀 피했어야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다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너는 애가 생각이 있니 없니?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지. 아유, 내가 정말 속이 터져나가서 원. 시댁에서는 면전에 대놓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꿋꿋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도 없는 고아에 모아둔 돈은 전부 학비로 사용했고 거기다가 대학을 입학하려고 공부를 하는 동안 남편의 돈으로 공부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모든 면에서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탐탁치 않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이 졸라대고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으니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을 해주셨죠. 아무튼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남편의 식당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제 대학 친구들 몇 명만 초대해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이후에 제배는 점점 불러오게 되었고 저는 휴학을 하긴 했지만 공부에서 손을 놓고 싶지 않아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출산 이후 복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저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집에서 꼼짝없이 애만 들여다본다고 애가 똑똑하게 나오겠지. 생긴 게 원빈, 장동건처럼 나오겠니? 할 것도 없으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네 남편 일손 도와서 식당 일이라도 하고 그래라. 너는 애가 말로 뱉어야지만 행동을 하니? 아유, 알아서 좀 하면 안 되겠어? 배가 불러오고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다리가 퉁퉁 부어요, 어머니. 병원에서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아이, 도대체 식당 일하던 거 그대로 도우라고 하는 건데 무리하긴 뭘 무리한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너 보고 쌀포대를 옮기라고 했니 어쨌니? 그냥 음식이나 옮기고 남편 옆에 붙어서 내조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겠다고 그래?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해. 네, 내일부터는 뭐 식당에서 출근해서 옆에서 잡일이라도 도울게요. 바릿바릿하게 움직이라는 소리다.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출근하고 일 도우면 내가 예뻐해주지 않겠니? 집에서 허구한 날 뭘 그렇게 들여다보는지. 네가 공부한다고 애가 뭐 똑똑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무튼 내일부터 식당 일 도와. 저는 결혼식도 올렸고 임신까지 한 마당에 시댁 식구들에게 꼼짝없이 붙들려서 제 삶을 잃어버리고 남편 위주로 돌아가는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출근을 같이 했고 허드렛 일과 다름없는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았죠. 가끔 배가 뭉칠 때마다 속상하고 짜증이 나긴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식당에서 일을 했고 양수도 글쎄 식당에서 터지는 바람에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미련한 기집애야. 출산일이 됐으면 병원부터 갈 생각을 해야지. 너는 식당 한복판에서 양수를 터뜨려. 아이고, 하마터면 애도 식당에서 낳을 뻔했다. 아니, 아직 예정일이 2주일이나 남아있어서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무사히 건강한 아이 출산했으니까 다행이죠. 둘째는 가질 생각도 하지 말어. 너네 형편에 무슨 둘째니? 학교도 그만두고 앞으로 애 키우면서 우리 아들 내조나 차려라. 저도 당연히 둘째를 가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내조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학교에 복학을 해서 졸업까지는 꼭 하고 싶었으니까요. 제 인생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기만 했다면 당연히 제가 이런 사연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아이를 출산한 다음부터는 식당 출근은 무슨 집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육아라는 것은 오로지 제 몫이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남편은 결혼식도 올리고 아이까지 낳은 저를 점점 집안의 식충이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흰 티 입고 나갈 거라고 이거 빨아놓으라고 했었는데 집에서 애만 보는 사람이 뭐가 그리 바쁘다고 세탁기 버튼 하나 못 눌러.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어. 식당에서 옷에 국물이라도 튀면 어쩌려고 흰 티를 입어? 그냥 대충 있는 옷 입고 가.
내가 대충 있기 싫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대충 집에서 아무거나 걸치고 있어도 나갈 일이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나는 아니라고. 식당 주인이라는 사람이 멀끔하게 입고 있어야지. 후줄근하게 입고 있으면 누가 식당 와서 밥을 먹겠어? 식당에 오는 손님들 그 누구도 당신 옷차림 신경 쓰는 사람 없을걸? 음식이 맛만 좋으면 됐지 주인이 뭘 입고 있는지 확인하고 밥을 먹나? 당신은 그래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야. 식당 주인이 멀끔해야 위생이 좋구나, 신경을 쓰는구나 하지. 오늘 저 흰 티 입고 가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기분 확 상하네. 저거 명품인 거 알지? 대충 빨래하지 말고 손빨래로 꼼꼼하게 해. 어차피 저거 기본인 티에 로고만 박혀있는 건데 뭘 손빨래를 해. 내가 집에서 놀아? 애기 보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애긴데 뭘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는데 말이야. 밥 반찬은 왜 이러는 거야? 반찬할 시간도 없고 반찬을 사러 갈 시간도 없어. 아직 100일도 안 된 애긴데 데리고 나갈 수도 없다고. 아주 말끝마다 말대꾸지. 그냥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생활비나 아껴서 뭐 할 거야. 식당에 출근하라고 닥달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없긴 왜 없냐. 나도 틈틈이 공부를 해야 복학해서 진도를 따라가지. 어린이집 대기 걸어놓은 거 빠지면 나도 복학해야 할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 미쳤어? 학교를 다시 가겠다는 소리가 지금 입 밖으로 나와? 여편네가 말이야. 집에서 애나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대학을 다시 가겠대? 당신 진짜 뭐 학교 다닐 때 어디 어린 남자 하나 물어서 데리고 다녔던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다시 대학에 복학을 하겠다고 하자 불같이 화를 냈고 이 사실을 또 시댁에도 알리면서 저는 더욱 혼쭐이 나게 되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아니, 애미라는 것이 남의 손에 애를 맡기겠다는 소리가 나와?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식당 일이나 돕지. 남편이 불편하다고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새로운 직원도 뽑았다고 굳이 나올 필요 없다고요. 네가 일손을 제대로 도우면 직원을 더 뽑을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인건비도 굽고 얼마나 좋아? 아무튼 쟤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대학은요, 꼭 졸업하고 싶어요. 제가 평생 목표로 삼았던 일이었으니까 이것만큼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네가 무슨 돈으로 대학을 다닐 건데 우리 아들 돈으로 다니겠다는 심부 아니냐? 집에서 하는 일 하나 없이 먹고 자고 하는 애기들 보면서 이거는 뭐 우리 아들을 보응으로 보고 눌러붙겠다는 거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며느리 수발까지 들게 생겼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싫은 소리를 하며 스트레스를 막 풀어내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육아로 지쳐있는데 시어머니까지 합세하니까 미칠 지경이었죠. 제가 만약 친정이라도 있었으면 아이도 맡기고 바람도 쐬고 했을 텐데 비빌 언덕이 없었으니 오로지 저 혼자 떠안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저는 식당에 나가지도 못하고 눈치가 보여서 공부도 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집에서 육아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남편이 점점 바깥으로 나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매 시간마다 제가 뭘 하는지 보고를 받고 학교 앞까지 저를 데리러 왔었던 남편이 제 연락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주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고 회식이다 정리가 늦었다 하면서 식당이 문을 닫고도 한참 뒤에 집에 귀가를 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와? 식당 영업시간이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 하루 종일 집에서 애기만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바깥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고생했다고 쉬려고 하지 못할 망정 집에 있는 게 힘들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아주 상전 납셨네. 육아라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하루 종일 4시간 하나 없이 아이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실실 쪼개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이 새벽에 몰래 어떤 여자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나도 사랑하지. 그래 나도 보고 싶어. 나라고 뭐 당장 이혼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지.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사람이 매번 투정만 부리니 미칠 것 같아. 저는 그 말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앞뒤 구별도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길래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사랑한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고. 아이씨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도 안 자고 쥐새끼처럼 남의 통화를 들어. 뭐라고? 쥐새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당신이 지금 딱 그 격인 거 알아 몰라. 당당하게 바람을 피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바람을 피우긴 누가 피웠다고 그래? 증거 있어? 내가 그냥 통화 좀 잠깐 한 걸 가지고 당신 뭐 꿈이라도 꾼 거 아니야? 내가 내 얘기를 똑똑히 다 들었는데 무슨 이혼하고 싶다고? 좋아, 이혼해. 나도 바람 피운 놈이랑은 더 이상 못 사니까.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충격이었기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은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거 단 한 푼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곱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고 나가. 애도 당신이 데리고 살고 말이야. 알겠어? 위자료에 재산분할을 왜 못해줘? 당신이 바람 피운 걸 내가 아는데 당연히 나한테 지급을 해야지.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당신 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누구랑 무슨 바람을 피웠는데. 난 바람 안 피웠다니까. 남편은 용의주도하게 이혼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휴대폰도 새 기종으로 바꿔버렸기에 모든 증거를 지워버렸어요. 저도 참 바보 같았던 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조용히 그냥 증거를 모았어야 하는데 앞뒤 구별하지 못하고 바로 달려들어 버린 거죠. 모든 증거를 지워버린 남편은 당당하게 나왔고 저는 심증밖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기에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었죠. 제가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몰래 녹음기를 들고 유도 신문을 했지만 남편은 눈치가 빨라서인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녹음기 들고 다닌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서 자백 같은 거 받아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애 데리고 뭐 해 먹고 살지나 걱정해. 저는 무료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변호사들에게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상담을 받으러 다녔지만 정작 소송을 건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돈을 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모든 걸 충당했어야 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이는 아직 돌도 되지 않았는데 애를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보란 듯이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제 속을 긁어댔고요. 당연히 아이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저를 조롱했어요. 내가 곱게 합의혼 하랄 때 했어야지. 당신이 자꾸 내가 바람 피운 증거를 모으겠다고 나대니까 심보가 뒤틀리지 뭐야. 이번에 나 변호사 선임했어. 당신이 나를 파렴치한 놈으로 오해했으니까 나도 그에 따른 대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아주 비열하게 웃으면서 제가 자기를 의심했다고 하면서 그게 기분이 나빠서 살 수가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장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던지 전 정말 어리 빠지고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도 대비를 하지도 못한 상태로 현실이라는 벽에 세게 부딪히게 되었죠. 이혼 소송장을 받은 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전 결국 비참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집착했던 일, 혼전 임신을 시켜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일, 대학까지 다니지 못하게 만든 일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박박 우겼고 저 또한 재산에 기여한 일이 거의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죠. 재산 분할을 받기에 혼인을 유지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시집살이를 받았다는 것,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것에 대한 위자료를 조금은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 유책 배우자로 인정이 되어야 했지만 증거를 모으지 못했던 탓에 죄를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고요. 남편이 아이를 저에게 떠맡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너무 큰 부성애를 바랐던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양육비를 주겠다 했다가 못 주겠다 하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더라. 내가 굳이 이혼하고 집 나가겠다는 너한테 매달 60만 원을 줘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말이야.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에 재산분할 소송을 걸겠다고 준비를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에 신이 살아계신 건지 뭔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남편과 이혼을 준비한 지 9개월 만에 남편에게 몹쓸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살더니만 갑자기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건강 생각을 전혀 안 해서 그런 건지 뭔지 내가 글쎄 췌장암에 걸렸다지 뭐냐. 그 얘기를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이유가 뭔데? 천벌 받았네. 나한테 재산 한 푼 못 준다고 양육비 60만 원 주는 게 아깝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제 와서 췌장암 걸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너는 나랑 정부 치고 산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건 또 뭐야? 이혼 마무리된 마당에 내가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게. 그래, 나 만나던 여자 있었어. 나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서로 공통점도 많고 너처럼 어리지 않아서 대화가 아주 잘 통하더라. 너랑 이혼 서류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가 췌장암인 거 알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그 여자도 당신 병수발 들기는 싫었나 보지. 췌장암이라는 게 발견하기도 어렵고 수술도 안 된다면서 뭐 어쩌겠어? 시한부라니깐 차인 거지. 방을 언제는 평생 나랑 함께하고 싶다고 하더니 내가 아프다고 하자마자 냉큼 떠나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랑 6개월 전에 별거를 할 때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하루아침에 짐까지 다 빼버렸더라. 아무리 우리 이혼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긴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모든 걸 다 털어놔도 되겠어요? 이제 곧 죽는다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 엄마도 내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화만 내고 잔소리만 해. 죽을 때까지 정리 잘하고 가라더라. 그게 자식한테 할 소리야? 내가 복장이 터져서 원. 저는 그 순간 번뜩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상간녀에게도 차여버린 남편은 무척이나 자존심 상해하고 본인이 곧 죽는다는 소리에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전 그때부터 남편에게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마음을 숨기고 숨을 죽이면서 남편에게 설탕 발린 말을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차이고 홀로 집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병세가 점점 짙어지고 안색이 거무죽죽하게 변해가고 식당 일마저 시어머니가 맡아서 하게 된 마당에 정작 남편 병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아주 조금이라도 아이와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편의 재산을 떼어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음이 약해져 있는 남편에게 잘해주는 척을 하자. 그래서 이 인간의 동정심을 건드려 재산을 받아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전 대놓고 남편의 옆에 붙어서 병간호를 하면 당연히 남편이 의심을 할 거란 생각을 했고 티가 나지 않게 서서히 남편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아파서 정신을 가끔 잃어버리는 남편에게 다가가 약도 챙겨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하면서 말입니다. 왜?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동정심이라도 생겨? 이혼까지 한 마당에 왜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나한테 잘해주는 건데? 당신이 좋아서 그러겠나요? 우리 아이 아빠니까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이러는 거지. 우리 둘은 이혼했을지 몰라도 아이한테는 아빠잖아. 남편은 제가 헛구역질을 삼켜내며 뱉은 말에 감동이라도 먹은 것 마냥 눈빛을 달리하더라고요. 본인의 가족, 본인이 사랑한다 생각했던 내연녀까지도 췌장암이라는 말에 떨어져 나갔는데 정작 이혼을 한 저는 남편 옆에서 병수발을 들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처음에는 핀잔도 주고 부담스럽다며 그만 오라고 했던 남편도 저에게 서서히 의지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염치가 없긴 하지만 우리 아이 얼굴도 보고 싶고 그리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보호자도 필요하다고 하고 물론 우리가 이혼을 했으니까 당신이 굳이 와서 해줄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 어차피 집에서 아이랑 할 것도 없는데 당신한테 얼굴도 좀 보여주고 내가 병원 가는데 같이 따라가서 설명 듣고 하지 뭐. 내가 정말 바보 등신이었어. 당신 같은 조강지처를 두고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 이제라도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지 뭐야. 저는 굳어버린 얼굴을 억지로 웃는 얼굴로 바꾸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밥에 말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제 인생을 베베 꾼 놈인데 말이죠. 그 인간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품어주고 병수발을 든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재산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제가 분노를 삼키고 속내를 삼켜야만 하는지.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 꾹 참고 버텨냈지요. 당신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췌장암이라고 해도 완치받는 사람도 있대. 엄청 심해지다가도 갑자기 호전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도 항암 꾸준히 하고 수술이 된다고 하면 수술도 받아.
내가 옆에서 병간호 잘하고 있잖아. 당신 같은 천사를 내가 왜 등한시하고 눈을 돌렸을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지금이라도 용서해줘서 고마워. 저는 답도 없는 시한부를 받은 남편에게 희망을 주고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을 심어주었어요. 저에게 왜 아픈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이용하려고 했냐고 저를 욕하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이 인간이 저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더 큰 희망을 주고 아주 깊은 나락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으니까요. 제 평생 목표나 다름없던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게 하고 매일같이 집에서 놀고 먹는 식충이라고 멸시하고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책임을 져야 할 아이도 있는 마당에 이 인간은 자기 아이까지도 버리고 다른 여자의 품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당연히 곱게 보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인간한테 최소한의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받아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저의 계획은 무척이나 성공적이었어요. 남편은 의지할 곳이 저밖에 없자 마치 연애대로 돌아간 것처럼 저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으면 불안해했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엉엉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꾸역꾸역 버티던 남편은 병세가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장례식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얼굴을 잠시 비추기로 했고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듦을 느꼈어요. 제가 이 인간의 재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쏟긴 했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기분이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기분을 환기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부산 여행을 떠났고 이틀을 바다 앞 숙소에서 지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왔어요. 남편이랑 이혼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고 법원 판결문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직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돌아오니 집이 어수선하더라고요. 현관에서부터 말소리가 들리고 북적북적한 게 무슨 일이 났다 싶어서 서둘러 집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꼴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서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명령을 하면서 제 짐을 빼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짐 당장 제자리에 갖다 두지 못해요?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요. 남의 집? 이게 왜 남의 집이야? 죽은 우리 아들 집이지. 명의도 우리 아들 거고 이 집에 당연히 네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디 둘러붙을 생각을 해. 너는 이혼도 당했잖아. 우리 아들한테. 뻔뻔하게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눌러붙을 생각이나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뻔뻔하다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제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이 집에 눌러붙으면 그러려니 할 줄 알았어? 당장 짐 빼는 게 맞지? 이혼까지 당한 와중에 뻔뻔하게.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이 문제인 거야. 손주 녀석도 말이야. 우리 아들 닮은 구석 하나 없는 게 아무래도 남의 자식 같아서 내가 영 찜찜했다 이거야. 애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남편 어릴 적 얼굴 빼다 닮았던데 그걸 못 알아보는 어머님이 더 문제 아닌가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당당하게 이혼소송도 걸었겠지. 너 바람 피운 거 아니냐? 응? 바람을 피운 게 누군데 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세요. 그 인간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휴대폰도 바꾸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한테 다 털어놨어요. 본인한테 상간녀 있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싶으세요? 그 인간이 집 나가서 누구랑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혼 소송하는 마당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 아무튼 빨리 당장 짐 빼. 웃기고 있네.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당신이. 여기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지 말고요.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얼씨구.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게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우리 아들 집. 너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기로 했다면서. 내가 우리 아들 재산 전부 정리하고 나면 법원에서 주라고 했던 그 돈은 주마. 대신 양육비는 안 줘도 되지. 우리 아들 죽고 없으니까. 정말 자기 손주한테까지 이렇게 매몰차게 굴고 싶으세요? 분명 지금 하신 모든 말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후회라고 했냐? 나는 우리 아들이랑 너를 결혼시킨 걸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고 있단다. 우리 아들이 집 사는데 네가 보탠 게 있니? 뭐가 있니?
어디 얌체 같은 게 눌러붙어서 지 걸로 만들려고 수를 쓰는데 내가 다 간파하고 있었지. 더군다나 너 우리 아들 장례 끝나자마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틀이나 나가 있던데 아주 의심이 된다 이 말이야. 남편 죽은 게 마음이 이상해서 아이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온 게 뭐가 그리 의심이 된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낸 들었지아니. 네가 바람을 쐰 건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 건지 너도 맞바람 피워놓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드디어 제가 계획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고 시어머니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갑자기 비식거리면서 웃음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깔깔 웃어버리자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얼굴 하더라고요. 아 얘가 이제 하다 결국 미쳐버렸나?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것 같으니라고. 정신없는 년이 누군데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그거 알아요? 법원에서 이혼이 마무리가 되면 서류를 하나 줘요. 서류? 아 뭐 양육비나 위자료 내라는 그 판결문 말이냐? 그게 뭐 어쨌다고. 아니요. 구청에 제출해야 할 이혼 확인서 같은 걸 준다고요. 그걸 구청에 내야지만 이혼이 땅땅하고 성사가 되는 거고요. 그 이혼 확인서를 구청에 몇 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마무리가 안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할 턱이 있나? 이혼을 해봤어야 알지. 무슨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아니 그래서 그 서류가 뭐 어쨌다는 건데. 이혼 확인서를 받기 몇 주 전에 아줌마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요.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저도 그때 결심하고 숨죽이고 죽은 남편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들은 내 팽개치고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이 아들이 운영하던 식당이 내 손에 들어올 것이 자명한데 그럼 손 놓고 망하기만 기다려? 그 덕에 환멸을 느낀 그 인간이 저에게 이혼 확인서를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빌더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매달렸다고요. 저한테 재산이고 뭐고 전부 다 줄 테니까 제발 옆에만 있어달라고요. 실제로 세상을 떠난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면서 저까지 떠나버리면 본인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어요. 물론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희망을 주었으니 더욱더 집착하고 매달렸을지도 모르죠. 저에게 이대로 이혼을 하면 모든 재산이 시댁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옆에서 병간호를 해주면서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면서 저를 꼬드겼어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지 옆에 붙어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면서 돈으로 저를 꼬여내려고 했죠. 이미 저는 돈 때문에 그 인간 옆에 찰싹 붙어 있었던 건데 말입니다. 호전이 될 거라고 희망을 줬지만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기만 했고 아주 갑작스럽게 병세가 짙어진 죽은 남편은 글쎄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저를 간이고 쓸개고 다 빼먹고 버릴 생각이었는지 없었는지 떠나버려서 알 길은 없지만 지 재산을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허튼 짓을 하지 못하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켜버리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남편의 재산은 그대로 남편 명의로 남아있었고 식당과 집,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모두가 부인인 저에게로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였죠. 상속 1순위가 직계 비속이랑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입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 건지 뭔지 입만 떡 벌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짐을 다시 원상복귀해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을 가로채서 자기들이 운영하며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전부 제가 가지게 되었으니 알거지가 된 셈이었죠. 시부모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동안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시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시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며 등본도 떼보고 변호사도 찾아간 것 같았어요. 떡하니 배우자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고 변호사들도 뭐 유언장도 없고 명의도 돌리지 못했으니 재산을 찾아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사실이었죠. 예, 어떻게 그 모든 재산이 너에게 갈 수 있니? 그러지 말고 불쌍한 우리 처제를 한 번 더 생각해라. 아, 내가 많은 걸 바라니? 아파트는 네가 가져.
대신 식당은 내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예 엄연히 우리 아들 일군 재산인데 그게 왜 다 너한테 간다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비웃으면서 차단을 걸어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저를 찾아오게 되었죠. 정말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죽은 남편의 상간녀가 저를 당당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 누군지 아시죠? 얼굴 보는 건 처음이라 모를 수도 있으려나? 제가 죽은 이상우 씨랑 만나던 여자예요. 뻔뻔하게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떠난 남편한테 뭐 받기로 한 거라도 있어요? 그럼 뭐해? 이미 떠난 사람이라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오빠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인생의 동반자다 뭐다. 사랑하는 건 저뿐이니까 나중에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요. 사실 저도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모든 재산을 받기는 좀 그렇고 위자료라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당신이 뭐라고? 내가 위자료를 챙겨줘야 합니까? 그리고 위자료라는 말도 참 어이가 없네요. 죽은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른 뻔뻔한 여자가 무슨 위자료를 달래? 오빠가 죽으면서 저한테 돈 준다고 했었다니까요. 근데 죽기도 전에 죽어버렸잖아. 나는 받을 돈이 있어서 찾아온 것뿐이에요. 솔직히 얼굴 보고 이런 말 하는 거 나도 거북하거든요. 근데 어쩌겠어. 오빠가 주겠다고 했었던 건데. 떠난 그 인간이 췌장암이라는 거 알자마자 헤어졌다면서요.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두껍게 깔았네. 췌장암 걸린 인간 병수발을 어떻게 들어요. 근데 사귈 때 주기로 했던 돈이야. 재산 정리되면 저한테 5천만 원 주세요. 나도 양심이 있어서 싸게 부른 거니까 아까워하지 말고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놓으라고 하는데 잘 됐다 싶더라니까요. 제가 그 여자가 찾아왔을 때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늘 휴대하고 다니던 녹음기에 전원을 켜놨었거든요. 깨끗하게 녹음이 잘 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변호사님, 죽은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녹음본 들어보시면 본인이 뻔뻔하게 상간녀라는 걸 밝히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증거만 명확하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녹음본 들어보니까 충분히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 것 같네요. 상간녀가 저를 직접 찾아와서 떠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밝혔고 저는 그 모든 내용을 녹음으로 남긴 것이 신의 한 수였지요. 멍청한 여자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쌤통입니까? 저는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더라고요. 상간녀 소송? 아니 죽은 사람인데 무슨 소송까지 가요. 이봐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3천만 원이나 물어내라고 하냐고. 제가 시어머니의 연락도 상간녀의 연락도 전부 차단을 해버렸더니 제가 운영을 하게 된 남편의 식당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둘이 무슨 날이라도 맞춰서 온 건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가게 내놓으라고 악을 쓰고 상간녀는 소송 취하하라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식당에 있는 수저통부터 시작해서 물컵까지 전부 집어던지며 악을 쓰는데 당연히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영업 방해죄까지 합쳐서 죗값을 치르게 만들었죠. 벌금까지 내게 된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거 사과하마. 제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이 늙은이들이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벌어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생활비만 매달 조금 주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볼게. 제발.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고 영업방해죄까지 묻게 된 상간녀는 저에게 연락을 뚝 끊어버렸지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했죠. 처음에 요구했던 3천만 원은 받지 못했지만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제 것이 된 식당에 찾아와서 애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그 설거지라도 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운영하던 가게인데 당연히 내 지분도 있지 않겠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렴. 저는 그럴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결국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뭐 전셋집 가지고 있던 것도 빼버리고 노인들이 모여있는 국가시설에 들어가려고 대기를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 저는 완벽하게 식당 운영에 적응을 했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사이버 대학에도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유치원생이 된 아들을 등교시킨 이후에 식당에 출근을 하고 퇴근 이후에는 아들을 재우고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미래를 다시 한번 그리는 중이랍니다. 아직 창창한 나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감사하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 누구보다 번듯하고 자랑스럽게 키우도록 노력하며 내일 하루도 바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